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43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전북 등 비수도권 확산세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 신규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거주민에게 6,500억 원을 덜 지급한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모든 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안겨주려 했던 걸 막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거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던 60대 의사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차로 돌아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진 건데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명의로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고 전한 지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좋은 발상이라며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실효성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이해가 너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특혜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를 손보라고 요구했지만 공공기관 대부분은 꿈쩍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 순환 근무를 고려한 복지 차원이라는데 정작 직원들은 사내 대출금을 수도권에 집을 사는 데 썼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사흘째 1위를 하는 등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하루에 2,000통의 전화가 걸려와 고통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치를 더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00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당국은 많아도 2,300명을 예상했었거든요. 추석 연휴 여파는 다음 주쯤에나 나타날 텐데 벌써 이러니 큰일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 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확산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역 선별검사소는 어제 이어 오전부터 온종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해가 지면서 검사 행렬이 점차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검사 건수가 늘고 있는 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우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0시 신규 확진자는 2,434명으로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 사태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달 11일 2,200명대의 최고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 확산세는 놀라우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수도권의 비중이 7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이 27.7%까지 치솟아 확산세가 전국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서만 처음으로 9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도 128명으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의 비율이 38%를 기록한 데다 최근 4주간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섰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많죠. 네, 수도권 곳곳의 선별검사소에도 추석 연휴 이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갔다 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도 걱정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검사 받아야죠. 연휴뿐 아니라 다가오는 주말 방역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후 6시 이후에 직장가 근처의 먹자골목을 둘러봤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선선한 가을밤의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수도권의 모임 가능 인원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다시 6명까지로 줄기는 했지만 소규모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다 보니 자칫 방역의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방역과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이 좀 더 방역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비수도권으로 확진자가 번질까? 이 우려 또한 맞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 300~400명이던 확진자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669명으로 급증했거든요. 서울은 물론 경기, 대구, 전북 등 모두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고 상당수는 감염 경로도 모릅니다. 신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우나 입구에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손님 2명이 확진돼 이용객 340여 명을 검사했더니 27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 대다수가 해원제 이용자로 오랜 기간 지속적인 친목 관계로 인해 사우나 내부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음료 섭취, 대화 등이 빈번히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도 6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유흥업소와 사우나, 지인 모임 등에서 터진 집단 감염으로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작년 3월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128명을 기록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무려 3,000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전북에서는 6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연휴 지나고 나서 회사 복귀하기 전에 검사 받고 출근하려고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서. 강원도에서도 43명이 확진됐는데 절반이 수도권 접촉자와 가족 단위 확진자였습니다. 이 밖에 대전 71명, 충남 75명, 경북 46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상당수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돼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반 폭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원래는 10월 말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사회부 강대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직 추석 여파는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추석 연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기존에 있던 확산세가 연휴가 끝나고 검사량이 늘어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 검사 결과는 48시간 정도가 지나서 확진자 집계에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추석 연휴의 인구이동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예. 특히 이번 추석에는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거든요. 공항과 주요 공원, 전통시장 등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증가세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확진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 늘기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줄지 않을 거예요. 유행 예측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앞으로 정점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네, 다음 주까지는 확진자가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인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과 또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고려하면 다음 달 초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져서 하루 최대 3,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아니,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청장년층 중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이들의 접종이 늦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활동량이 많은 세대이다 보니 확산세가 퍼질 가능성도 높았던 거죠. 여기에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확산에 불을 지핀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확진자 10명 중 6명은 청장년층, 즉 20대에서 4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도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의견도 경청을 하고 또 외국 사례도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방 접종률을 보다 높이면서 현재 방역상을 준비하도록.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기내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음 달쯤엔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부상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현재처럼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치명률 또는 위중증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부의 고심도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좀 줄어야 완화라는 얘기를 좀 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1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던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모더나의 CEO죠. 스테판 방셀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말입니다. 네. 1년 안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는 결국 독감과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접종 가능할 정도로 백신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강력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쨌든 모든 국가가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이 두 가지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잘못한 일이라고, 국민의힘은 딴 거 다 필요 없다, 특검을 도입해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맞섰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에 민간을 끌어들여 기존 거주민에게 6,500억 원을 덜 지급했다며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영 개발에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하고 나눠먹은 거, 원주민한테 1조 2,500원을 줄 돈을 6천억밖에 안 준 거, 이것도 배임이다. 그러면서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빨리 이 특검 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됨으로써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4월 3일자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보낸 고발장에 당일날 이렇게 발언된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개인을 상당히 찍어서 사찰한 거 아니냐. 4월 1일 날 손준성, 한동훈 당시 대검 대변인이 45회의 카톡 대화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수처에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도 역시 압수수색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대장지구 의혹이죠. 조금 전 끝난 더불어민주당 경선 TV 토론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토건 비리 세력이 당시 개입한 걸로 그때는 몰랐느냐며 공격했고,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선한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TV 토론회. 불경 지역 공약 발표를 마치자마자 이재명 후보의 대장지구 관련 의혹으로 후보들의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포문을 연 건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토건 비리 세력이 개입한 걸 사건이 벌어진 당시엔 몰랐느냐며 따져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는 토건 비리다라는 것을 9월 17일에 아셨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최초에 이 땅을 매입했던 토건 세력들은 구속되면서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공중분해된 줄 알았는데 그 3개 컨소시엄 중에 이 사람들이 일부 끼어 있었던 거죠. 계속된 공격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지구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익 본 거는 토건 세력이고 여기에 유착해서 이익 보는 사람도 국민의힘이죠. 네. 대장지구 의혹으로 공방이 집중되면서 일부 후보는 당을 해치는 일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당이 제기한 근거 없는 의혹인 대장동 사건으로 우리끼리 자해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장지구와 관련해 양 캠프 간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선 공영개발이 취한 이익을 강조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통째로 민간에 넘기려 했던 것을 공영개발로 돌리면서
5,503억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득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드린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선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며 개발 이익의 50% 환수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손한빛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서 전직 대법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을 맡는 등 유명 법조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봐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과 고문을 맡은 유력 법조인은 모두 5명입니다. 앞서 사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 고문을 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소속된 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개인 자격으로 고문 계약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를 맡았고 지난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강 전 지검장은 대장동 로비 사건 당시 피고인이자 현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와의 연관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최서원 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모두 고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력 법조인들 대부분은 오랜 법조기자 생활을 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전 기자와의 친분으로 고문과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인 1억 5천여만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뭐 자고 일어나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유명한 법조인들이 계속해서 화천대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조인이 대거 참여할 정도로 법적 분쟁이 많은 회사입니까? 왜 그런 거죠? 이 법조인 인맥의 중심에는 그 화천대유 대주주, 즉 언론인 출신 김모 씨가 있습니다. 네. 30년 가까운 법조 기자 경력을 토대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의 수명의 법조인을 참여시킨 겁니다. 일단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본인의 소유고 2호와 3호는 김 씨의 부인과 누나가 각각 출자했습니다. 4호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을 발표했을 때 동업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입니다. 5호와 6호는 부동산 투자 관련 이 남 변호사와 일한 적이 있는 회계사와 변호사고 7호는 김 씨의 언론사 후배가 소유주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화천대유의 대표는 따로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 이성문 씨인가? 맞습니다. 네. 이 씨가 대표로 따로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보면 이 씨가 화천대유나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직접 지분을 투자한 기록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천억 원 상당의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은 모두 대주주 김 씨와 그 가족 또 변호사 등이 소유주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는 화천대유를 대표하는 대외적인 얼굴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씨는 대주주 김 씨의 대학 후배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주주 배당 방식을 설계한 당사자라는 주장인데요. 2014년 사업 설계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유 전 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시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사실상 대장동 사업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 사실 잠적설도 나왔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말도 나왔었고. 네. 그런데 오늘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의혹이 불거진 초반에는 기자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제 차단을 하면서 잠적설까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예. 일단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언론이 나를 잠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설명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에 응했는데 엉뚱한 기사가 나왔고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입찰 참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수익 구조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물어보면 된다며 책임을 돌린 겁니다. 네. 의혹의 핵심인 배당 설계에 대해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용역을 맡아 짜인 구조로 누가 임의로 정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또 민간 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이랑 논란도 나왔는데 네. 이에 대해선 2010년 지방선거 직전 일기 신도시 연합회장으로 인연이 시작됐을 뿐 이재명 캠프에 가본 적도 없다며 언론이 본인을 이 지사의 측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도 지금 사실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발 공고가 나오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급조된 회사가 어떻게 시행권을 가져갔죠? 민간 사업자가 소위 그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임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심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 예.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 선정 바로 5개월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고 화천대유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 그 임무를 미리 심어놨다. 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총괄하는 부서인 전략사업실 소속으로 사업자 선정 당시 내외부 평가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의 입사 시점, 또 맡은 업무, 또 남 변호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배당금을 받을 무렵인 올해 2월 퇴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현재 남 변호사의 행방은 파악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이 이제 일부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남 변호사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미. 네. 특히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에서 민영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 구속 기소됐는데요. 당시 변호인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천화동인 6호 소유주 변호사 조 씨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피고인과 변호인 관계였던 인물들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로 모이게 된 겁니다. 이거 파면 팔수록 다 얽혀 있는 게 보입니다. 복잡해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강 씨를 상대로 심리조사를 검사를 한 결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코패스 점수는 조두순보다 더 높았죠.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강윤성. 서울 동부지검은 강윤성을 강도살인과 살인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윤성을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의 점수는 40점 만점에 사이코패스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25점을 넘긴 30점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검사에서 29점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나 25점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보다 높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이번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 씨가 이번 범행에 앞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되파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를 벌인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강 씨가 제3의 여성까지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는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던 60대 의사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 의인이었던 터라 지역 사회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SUV가 고속도로 갓길 비탈면을 타고 넘어갑니다. 뭐야? 62살 의사 이용곤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곧바로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몸은 다 움직이냐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신고 다 해놨고 괜찮으니까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차에 타려던 순간 미끄러진 승용차가 이 씨를 덮쳐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간호사는 매 순간이 눈물입니다. 하늘을 떠보시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미끄러진 차요. 팔다리 쑤시는 것까지 십수년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도 그의 부재는 믿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봐줍니다.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환자를 참 좋으신 분입니다. 30년을 넘게 진주 중앙시장 인근에서 의사로 산 이 씨. 가난한 환자가 언제나 우선이었고 폐결핵이나 흉악범이 아파도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교도소에 한 20년 이상 그 진료를 다녔습니다. 좀 멀어서 힘든데도 하여튼 꾸준히 가더라고요. 무료 진료도 많이 했습니다. 힘드시면은 뭐 치료비를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삶이 헌신이었던 이 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별할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영원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편안히 좀 쉬라.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김도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화장실 가는 소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가 혼자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소 한 마리가 철제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는 아래 잔디에다가 소변을 보는데요. 소들은 통상 아무 데서나 배변을 해서 농장 전체가 화장실인 셈인데 독일의 한 연구팀이 소에게 배변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저렇게 화장실 가도록 훈련한 이유가 뭡니까? 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소의 대변이 그 소변과 섞여서 효소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암모니아가 흙과 섞이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아산화 질소로 바뀝니다. 다른 동물들은 놔두고 왜 소인가 봤더니 암모니아의 70%가 이 축산 농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가 배변 훈련이 되네요? 네, 훈련에 참여한 16마리 중에 11마리가 이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2세에서 4세 아동의 배변 수준에 맞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장실을 만들고 동물을 훈련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긴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밥집 별점 테러입니다. 김밥이 맛이 없으면 별점 하나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테러라고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 기준이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시겠습니다. S로 시작하는 이 아이디는
이 김밥집에 대해 대부분 별 1개도 아니고 0.5개를 줬는데요. 그러면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모 명품 가방이 얼마짜리냐. 오늘 점심 6,500원을 지출해서 가방이 6,500원만큼 멀어졌다. 신발도 명품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맛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주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 얘기네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무엇을 입고 있든 무엇을 들고 있든 사실 그거는 본질과는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별점 테러 못 막을까요? 네, 실제로 이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별점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최근 5년간 블랙 컨슈머 관련 민원 현황은 1,300여 건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83%가 이 블랙 컨슈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리뷰 전담팀을 꾸려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당장 별 하나에 울고 웃는 게 현실입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반려동물 랜덤 뽑기. 또 동물 얘기네요. 근데 랜덤 뽑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 100여 마리가 택배 상자에 담긴 채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머나. 모두 생후 한 달이 안 된 새끼들이었는데요. 상당수는 이미 죽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랜덤 뽑기 때문이라는데요. 구매자가 주문 당시 어떤 동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구매하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주문을 해놓고 안 찾아간 겁니까? 저 강아지와 고양이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당국이 조사해서 그 반려동물을 주문한 사람에게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구조된 반려동물은 모두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입양됐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지역 관할 택배기사를 연행해서 택배 상자 속 반려동물을 방치한 혐의로 사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을 건 놀이 문화입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1kg에 2만 원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흡연자들이 별 생각 없이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지적받아 왔는데요. 환경부는 앞으로 이 꽁초 수거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 서울 강북구는 꽁초를 주워오는 사람들에게 1g당 20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재활용이 되나 보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아직 시작 단계긴 한데요. 최근 미국과 프랑스 등에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나 벽돌 제조 등에 재활용하라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이러한 사례를 감안해 담배꽁초 재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사실 뭐 재활용보다는 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낫지요.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 7시간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왜 2번의 그것도 상반된 발언을 내놓은 걸까요? 북한의 노림수 배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 등을 지적하며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선언이 좋은 발상이라며 유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측이 언동을 숙고하고 적대적이지 않다면 앞으로 소통과 관계 회복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 공을 미국에 넘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필요성을 자신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책임을 미국과 남쪽에게 떠넘기면서 변화를 압박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담화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북제재 해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건이 마련된다 그러면 종전선언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 바이든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논란에 야당이 종전선언에 대해 이해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 의회 측에서는 다 성급했다고 하더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자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논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14 공동선언에 종전선언 추진이 담겼고 미국도 중국도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그 반응을 보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 비핵화를 주장하는 야당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며 개념도 설명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종전의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행보에 조심스러운 태도라며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종전선언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임기 내 현실화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번엔 대선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분수령이 될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투표율이 저조해서 주자들 속내가 복잡합니다. 우선은 투표율이 낮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율이 높으면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 중대 분수령인 호남 경선의 결과가 이번 주말 발표됩니다. 현재 1위인 이재명 후보와 11만 표 차이로 뒤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고향인 호남의 20만 표를 모두 가져가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40%대에 머물고 있어 이낙연 후보는 오늘도 SNS에 높은 투표율로 민주의지를 보여달라는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추석 중간에도 잠깐 한번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공통적인 거는 한 2주 전과 확실히 여론이 달라졌다, 출렁였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승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의 전례에 비해서 아주 떨어진 건 아니고 평균적인 지점으로 보고 있다. 전남북 전체를 통틀어서 이재명 후보가 1등으로 호남 경선을 잘 마무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센터를 열고 고려대를 방문해서는 조민 씨 입학 취소를 언급하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개천에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참 여기 와서 유감스러운 것은 조민 입학 취소를 왜 민족 고대에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윤석열 후보는 며칠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캠프 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정치권에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팀 김순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2차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말, 청약 통장 발언의 후폭풍이 지금까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군 복무자의 경우 주택 청약 5점 가점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네. 어제 토론에서도 이 내용이 좀 오고 갔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그럼 청약 통장 만들어 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윤 후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만드는 청약 통장, 그거를 몰랐다고 봐야 할까요? 예,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낮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좀 공부나 해라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내용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은 화성에서 살다가 왔습니까? 절대 다수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부모님 댁에 살면서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결혼도 50세가 넘어 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얼마 전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는 세간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2의 박근혜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지난 추석 연휴 때 윤석열 후보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를 모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 출연분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는 26일 이재명 지사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방송 예고편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으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런데 남양주시가 계곡 하천 정비 사업은 지자체 중 주도적으로 한 최초 성과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와 지자체가 왜 다투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사실을 알리는 일에 내부 총질이라고 욕하지 말라며 비양심적인 행태에 입 다물고 있는 게 옳은 일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두 분의 갈등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은 하천과 정비 사업 문제를 놓고 좀 내가 원조다 이렇게 좀 다투어 왔습니다. 네. 지난 8월에는 지난지원금 100%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경기도는 며칠 전 남양주시가 종합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시장 등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었는데요. 조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법원이 방송 허가를 내줬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다른 갈등이 생길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진 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이분하고 관련해서 청와대에 무슨 청원이 올랐다면서요? 예,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로엘 씨가 지난 18일 서울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면서 이 과정에서 또 경찰을 폭행했다 이런 내용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4만 7천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엘 씨의 범죄는 아빠의 권력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가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행동으로 아버지까지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최재형 후보 좀 여쭤볼게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지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입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정치적 우군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어제 지지 철회를 했었죠. 네네. 어제 최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부산 출신인 정정 의장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지지를 해왔는데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인식을 저하고 완전히 다르게 어제 기자회견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부산 출신인 김미애 의원 역시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지지율이 1%로 추락한 최 후보가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통과하기 사실상 어렵게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옳고 그름을 떠나 소신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되죠.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사내 대출을 두고 특혜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방 순회 근무를 고려한 복지 차원이라는데 정작 직원들은 사내 대출금을 수도권 집을 사는 데 쓰고 있거든요. 한 달이 지나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안보람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8월 초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 특혜 논란이 일자 9월 3일까지 금리 하한을 정하고 자금 한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주택자금 대출 시 구매주택 규모와 LTV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쳐졌을까? 정부 지침에 맞게 사내대출 제도를 운용해온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살펴봤습니다. 3가지 지침을 모두 적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22곳에선 여전히 시중은행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인사원 책상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지방 이전 됐지 않습니까? 또 정착도 유도하면서 직원들이 집을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이제 배려 차원에서 지방 순회 근무라는 특성을 고려한 복지제도란 설명인데 부동산 값이 급등하던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내대출 2,524건 가운데 절반가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구매에 쓰였습니다.
금리도 최하 연 0.6%로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 기관 예산으로 대출을 제공하다 보니 이런 금리가 가능한 건데 이들 기관 중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11곳은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근무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특혜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린하는 그런 결과일 것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세금이란 점에서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서 50년 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 오늘까지 엿새째 분화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4.2km, 여기에 엄청난 양의 용암은 조용했던 섬 마을의 집과 도로, 농장까지 모두 다 집어삼켰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에도 검붉은 용암이 분수처럼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은 4.2km까지 치솟았고 검은 연기와 화산재는 인근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 쿰브레 비에아 화산이 엿새째 폭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산 아래 흘러든 시뻘건 용암은 마을 주택과 수영장, 도로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No sabemos el tiempo que estaremos en volver porque van a estar las carreteras cerradas y nada, y te cambia toda la vida. 벌써 가옥 350채 이상이 용암 더미에 파묻혔고 주민 6천여 명은 생필품을 챙길 틈도 없이 대피길에 올랐습니다. 섬의 주요 생계 수단인 바나나 농장도 큰 피해를 보면서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La fruta pérdida total prácticamente a todo, casi no hay nada que recoger. Sí, está toda rayada, no sirve. 시속 700m로 전진하던 용암은 현재 시간당 평균 4m로 흐르며 느려졌지만 바다로 흘러들지 못한 용암이 최고 15m 높이로 두꺼워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화산 분화가 앞으로 8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을 포함한 14개 나라에서 1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며 진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흥행과 함께 애꿎은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론가 끌려온 사람들. 거액의 상금을 두고 어릴 적 하던 추억의 놀이들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벌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사흘째 미국 넷플릭스 TV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센 죽에부터 크게 살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현대 사회를 흥미롭게 잘 꼬집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이들은 왜 이렇게 경쟁해야 했는가? 그럼 우리는 또 왜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흥행의 이면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드라마 속 명함에 적힌 010을 뺀 8자리 번호가 실제 한 개인이 사용 중인 번호와 동일해 피해를 호소하는 겁니다. A씨는 10년 동안 쓰던 번호인데 하루에도 2,000건이 넘는 전화와 문자가 온다며 전화폭탄으로 사업은 물론 일상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I always figured when I got older, God would sort of come into my life somehow. And he didn't. As far as him, I'd have the same opinion of me that he does. 영화에서 늙은 보안관은 그의 경험과 이성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악당 앞에서 무력해짐을 느끼고 쓸쓸히 은퇴를 합니다. 노인은 다만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빠르게 변한 세상이 그를 이방인으로 만든 거죠. 얼마 전 미국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국립공원 관리원의 100세 생일을 맞아 그녀가 평생을 살았던 마을의 중학교가
할머니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에이브럼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을 딴 학교는 많지만 보통 시민으로 살아온 평범한 생존 인물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헌정한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100세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한때 동방예의지국으로까지 불렸건만 노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은 OECD 15개 국가 중 2위,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꼰대, 틀팍 이런 노인 비하 용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 놀랄 일도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엔 101세 철학자에게 젊은 변호사가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겼다. 로마 시대의 귀족 남성들은 더 이상 공동체에 보탬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 곡기를 끊어 존엄사했다고까지 했었죠. 어느 날 세태는 노인을 지혜가 많은 사람보다 도움도 안 되면서 죽지도 않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건 아닐까요? 누구나 노인이 될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현장에 적용했더라면 우리 삶은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노인에 대한 존중은 역사에 대한 존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동방예의지국 어디 갔나 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그렇게의 뜻이 궁금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가짜뉴스나 허위보도로 피해가 컸다며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가 주도한 입법이 아니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황희 문체부 장관도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법 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다며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기하신 우려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됐다고 할 때 그만두는 것도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용기이자 책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좌관은 부당한 징벌제를 언론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는 26일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백악관이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재고와 주문량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기업 기밀이거든요.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백악관이 삼성전자와 TSMC, 애플, GM 등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업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각 기업들에게 반도체 재고량과 주문량 등 관련 정보를 45일 내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So by getting more information, we want to get more granular into the bottlenecks and then ultimately predict challenges before they happen.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생산량 등을 파악해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공장 짓는다는 건 계획대로 다 됐잖아요. 근데 한참 뒤에 3년, 5년 뒤의 얘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과 주문은 내부 정보여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까지 경고했습니다. 군수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하겠다는 건데 미국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허재 감독의 아들인 허웅과 허운 선수에 이어 대를 이은 프로농구 선수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친숙한 이창수, 정재근 등 과거 유명 선수의 아들들이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전남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연세대학교 2학년 이원석이 스핀무브 후 왼손 훅슛에 성공합니다. 선수 시절 훅슛 장인으로 통했던 이창수 KBL 경기 분석관의 아들로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원석은 최근 프로 조기 진출을 선언했는데 2m 6cm가 넘는 큰 키에 성장 가능성이 커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권 지명이 예상됩니다. 요즘 웨이트와 개인 기술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는 이원석은 프로에서 19년간 활약한 아버지의 조언을 항상 되새깁니다. 프로는 기다려주지 않는 곳이라고 항상 강조하셨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랑은 또 다른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고려대학교 4학년 가드 정우영은 과거 선수 시절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정재근 전 감독의 아들. 키 186.3cm의 정우영은 공을 하늘로 던지고 나서 튕긴 공을 그대로 투핸드 덩크슛으로 연결할 정도로 점프력만큼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습니다. 여기에 스피드와 석점슛의 강점을 보여 자신의 롤모델인 SK 김선영과 같은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 SK 김선영 선수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 가서 꼭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김승기 KGC 인삼공사 감독의 아들인 김동현과 김진모도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어 농구인 2세들의 활약상도 흥미로운 볼거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세계선수권 개인전 16강전에서 6대0 승리로 가뿐하게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도 3관왕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